일단원에 관한 기출문제는 지금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없어서 일단 진도 마무리 해놓고 여러분 혼자 풀기 어려운 문제만 몇 개 풀어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그 편집된 그 순서는 무시하고 제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일단 노트를 하실 때 좀 여유 있게 하세요. 이게 한 번에 여러분 다 노트 못 할 거예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고 제가 판서한 내용을 다시 한번 큰 종이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체계가 딱 잡힐 거예요. 먼저 이제 사회 집단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또 이제 뻗어요. 쭉 뻗어 나갑니다. 계속 뻗어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또 쭉 뻗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조그만 공간에다 다 메모를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메모해뒀다가 집에 가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집단의 성립 요건부터 말씀을 드리면 요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사회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집단의 개념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소속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만남, 상호작용을 하는 두 사람 이상의 모임. 이게 사회 집단이에요. 그럼 부부는 사회 집단인가요? 가장 기본적인 사회 집단이겠죠. 그러죠? 둘이 부부라는 소속감하고 매일 만나잖아요. 방탄소년단은 그러면 사회 집단인가요? 방탄소년단 사회 집단이죠. 이렇게 시험이 나온다니까. 걸그룹 소녀시대 이 사회 집단이잖아요. 백화점에 모인 박앤세일에 물건을 사러 온 소비자들, 야구장의 관중들, 이건 사회 집단이 될 수가 없죠. 두 사람 이상 모였지만 흩어졌다 다시 모인다는 보장이 없고 소속감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회 집단을 구분할 때 소속 여부에 따라서 소속 집단하고 준거 집단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소속된 집단은 소속된 집단을 말하고 준거 집단은 소속되기를 바라거나 바라지 않는 집단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소속되기를 바라는 집단이 있잖아요. 그게 공무원 집단이죠. 그럼 이게 준거 집단인데 이걸 긍정적 준거 집단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아무 말 없이 그냥 준거 집단이면 긍정적 준거 집단을 말해요. 근데 우리가 노숙자 집단에 포함되는 건 원치 않잖아요. 그렇죠? 노숙자 집단이라든가 또는 실업자 집단이라든가 이건 우리가 소속되기를 원치 않는 집단이라고, 이걸 부정적 준거 집단이라고 하는데 사회학에서 이렇게 구분하는데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준거 집단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준거 집단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긍정적 준거 집단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준거 집단 하면 소속되기를 바라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재수하는 아이가 서울대 가고 싶다. 그러면 서울대가 준거 집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서울대생답게 행동한다고. 지가 서울대 들어가서 같이 행동해요. 볼펜도 서울대 마크가 있는 걸 쓰고요. 노트도 서울대 마크가 있는 노트 쓰고요. 어떤 아이는 이화여자대학교 마크가 있는 백팩을 가지고 학원에 와요. 얘는 이화여자대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 애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한다고.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선배들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고대생이 1,000원이 생기면요, 막걸리 마시러 간대요. 연세대생들은요, 1,000원이 생기면 구두를 닦는데요. 서울대생들은요, 1,000원이 생기면 도서관에 책방에 간대요. 다르죠? 그러니까 고대 지망하는 새끼들은 1,000원 생기면 막걸리부터 가는 거야. 재수없는 놈들이. 네?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요즘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너 장래 커서 뭐 될래? 하면 연예인 된다는 애들 그렇게 많아요. 가수 될래, 탤런트 될래, 연예인들. 그러면 연예인 집단이 바로 준거 집단이라고. 그러니까 연예인들 행동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 우리나라에 자라나는 새싹들이 그들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준거 집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어느 회사에서 승진이 잘 돼. 근데 이 회사원들한테 물어보니까 회사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야. 어떤 회사는 승진이 잘 안 돼. 그 승진이 잘 안 되는 그 회사원들에게 그 회사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보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거야. 왜 그럴까요? 강북에 있는 가정주부들은요, 강남에 비해서는 근린시설이 이렇게 만족스럽게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별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강남에 있는 가정주부들은요, 근린시설이 아주 잘 돼 있고 공원시설이 아주 잘 돼 있어도 항상 불만이고 뭐 개선해달라 이런 민원이 쇄도를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눈높이가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이 눈높이를 사회학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준거 집단이라고 불러요. 사회문화를 선택한 학생이 어떤 학생은 50점 만점에 48점을 맞았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짜증을 내고 있어요. 어떤 학생은 50점 만점에 사회문화 30점을 맞았는데 굉장히 기분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준거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 50점 맞아야 돼. 나는 50점 집단에서 놀아야 돼. 준거 집단이 50점 만점 집단인데 48점 맞았으니까 기분 나쁜 거지. 근데 사회문화 첫 공부해가지고 나는 반절만 맞아도 좋은데 30점이나 맞았네? 공부할 만한 과목이구나. 기분 좋은 거야. 준거 점수가 달라요. 이 준거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과 행동과 사고방식을 지배하는 기준이 되는 집단이에요. 여러분들 준거 집단 있죠? 준거 집단은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치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겠지. 내가 지금 소속된 집단이 내가 그토록 소속되길 바랬던 집단이라면 얼마나 만족감이 클까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봐요. 또 다른 집단이 준거 집단으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은 크셨기 때문에 준거 집단은 일치했다, 불일치했다, 일치했다, 불일치했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학자별 주장이 세 사람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예전에 여기서 많이 축제가 됐는데 지금은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또 안 나온다고 얘기도 못해. 언젠가는 또 한 번쯤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사회 집단을 두 조각을 냈어요. 두 조각. 즉 양분법이라고 표현하죠. 양분법. 사회 집단을 둘로만 쪼개는 거야. 그러니까 최초로 양분법을 주장한 사람이 트위니스예요. 이 사람은 최초로 사회 집단을 결합 의지에 따라서 본질 의지와 선택 의지로 구분을 했고, 그러니까 본질 의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한국에 태어난 거야.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 성씨가 김씨야. 이건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가 없는 거잖아. 이건 본질적인 거잖아요. 자연발생적인 거잖아요. 자연발생적인 거라고. 이걸 게마인샤프트라고 주장했고,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로 얘기했어요. 게마인샤프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공동사회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이건 선택의지니까 내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 회사 내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학교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남편, 아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고. 이걸 우리는 게젤샤프트 이익사회라고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사례 가지고 출제를 하죠. 사례. 가족, 친족, 민족, 또래 집단, 도시와 농촌과 같은 뭐라고 표현해요? 도시지역사회, 도시지역사회, 농촌지역사회 같은 지역사회. 이런 것들이 이제 공동사회죠. 태어나고 보니까 도시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태어나고 보니까 농촌,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도시 사람일 수도 있고, 처음부터 농촌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익사회는 이건 자기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학교, 회사, 정당,
언론 매체. 조선일보 볼 수도 있고, 동아일보 볼 수도 있고, KBS 볼 수도 있고, MBC 볼 수도 있고. 국가, 민족.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시험문이 된다면,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된다면, 접어. 민족을 여기다 쓰면 안 되지. 막 쓰다 보니까. 민족은 공동사회이고요. 국가는 이익사회입니다. 여러분, 한민족이라는 거, 엉덩이에 몽고 반점, 이걸 우리가 없앨 수가 없다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국가는 얼마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유승준 같은 애는 미국 국적을 선택했잖아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인으로 태어났지만, 미국 국적을 얻기도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날 가장 널리 활용되는 사람이 미국의 사회학자 쿨리인데요. 이 쿨리는 결합의지가 아니라 접촉 방식 가지고, 그러니까 접촉 방식이니까 이게 대면 접촉, 친밀감, 소규모, 요 세 가지가 갖춰지면 이걸 쿨리는 프라이머리 그룹 이렇게 얘기했는데, 프라이머리 그룹 이거 번역하면 1차 집단, 기본 집단, 원초 집단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쉽게 그냥 1차 집단이라고 번역할게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 1차 집단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1차 집단이 되려면 먼저 대면 접촉해야 돼요. 근데 요즘 대면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있죠. 그럼 지금 2차 집단으로 가고 있네. 그렇죠? 가족 간에도 대면 접촉 안 한다면 1차 집단이 아니에요. 가족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 대면 접촉해야만 1차 집단이에요. 친밀해야만 1차 집단이에요. 소규모라야만 1차 집단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그때는 이제 세컨더리 그룹이 되는 거예요. 2차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제가 노란색으로 1차 집단을 표시했느냐? 쿨리는요, 2차 집단보다는 1차 집단이 중요하대요. 왜? 이 1차 집단에 의해서 인성이 형성된대요. 개인의 인성.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인성. 인성이 잘못되면 아무리 출세가 뭐냐고요. 우리 집안에도 부부가 검사인 집안, 애가 있어. 내 조카인데, 검사는 뭐냐고. 인성이 잘못돼 있어, 인성이. 또 명절 때 인사할 줄도 모르고, 집안에 나타나는 건 쥐가 검사라고, 영감님이, 부부가 검사니까 그냥 목에다 힘만 주고 다니고, 진짜 말로 싸가지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집안에서 꾀죄죄하고, 버려도 별로 시원찮지만, 인간적으로 참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인성이 좋으면. 그러니까 인성이 좋으면 주변에서 많이 도와준다니까. 그래서, 영국 국담인가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잖아요. 1차 집단에서 인성이 결정되죠? 근데 그 인성이 확대되면 사회적 성격이죠? 사회적 성격이 확대되면 국민성이거든요. 그리고 국민성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여기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인성이니까 가정교육이 중요해서 강조한 사람이 쿨립니다. 이 밥상머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 그건 지식이죠, 지식. 밥상머리에서 배우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밥상머리에서 어른들이 얘기 잘 귀담아 듣고, 뭐라고 해야 돼? 잔소리도 많이 해야 된다고 애들한테, 자녀들한테. 이 잔소리가 다 교육이거든요. 근데 요즘 잔소리만 하면은 엄마하고 아빠 세대가 달라.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세대가 다르다는 것이죠. 또 꼰대 같은 얘기 했네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또 꼰대라고요. 자, 1차 집단. 가족. 친족. 민족은 소규모예요, 대규모예요? 1이 간단 말이에요. 여기 이걸 조심하라고. 그 다음에 또래 집단. 그 다음에 지역사회인데,
지역사회인데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면 농촌 지역사회는 1차 집단 성격이 강하죠. 농촌 지역사회. 물론 농촌 지역사회도 이게 갖춰져야 돼요. 대면 접촉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친밀해야 돼요. 속이 멀어야 돼요. 그럼 도시와 농촌으로 놓고 본다면 농촌이 1차 집단의 성격이 강하죠. 그 다음에 국가, 회사, 정당, 언론 등등. 아, 회사가 아니라 이게 서울대학교 주관식으로 시험이 나왔던 겁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국가와 민족을 테니스의 분류기준과 쿨리의 분류기준으로 각각 구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테니스는 결합어지로 구분했기 때문에 민족이 공동사회, 국가는 이익사회지만 쿨리는 접촉 방식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민족과 국가 모두 2차 집단입니다. 이렇게 쓰면 정답.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객관식으로 나오겠죠. 다음 보기 중 공동사회에 해당되는 것 있는 대로 고르시오. 1차 집단에 해당하는 것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 많이 어디서 틀리냐면 이 민족과 국가 가지고 많이 틀린다고. 이것만 조심하면 돼. 여기서는 이거밖에는 출제할 만한 게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영국 사람인데 썸너. 이 사람은 소속감의 여부를 가지고 소속감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소속감이 있으면 우리 집단 우익그룹 내 집단이라고 하고요. 소속감이 없으면 그들 집단 대이그룹 떼이그룹 외집단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죠. 우리. 그러니까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게 소속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니면 다 남이죠. 우리가 아니면 they, 그들이거든, 그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이면요, 이렇게 돼요. 소속되어 있으면서 소속감을 가지고 있느냐? 소속되어 있는데 소속감이 없느냐? 아, 좀 어려워졌죠? 소속감을 가지고 소속되어 있다면 이건 누가 봐도 소속 집단이죠. 근데 소속되어 있으면서 소속감이 없다면 소속 집단을 보기가 어렵다니까? 쿨리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소속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속감이라는 거야. 빌 게이츠는 하버드 대학을 중퇴했어요. 근데 지금 빌 게이츠는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던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빌 게이츠는 하버드 대학이 소속 집단은 아니죠. 그렇지만 내 집단이에요, 외 집단이에요? 내 집단인 거지. 소속됐다는 그 소속감을 강하게 가지고 있잖아. 여러분 육사 같은 경우요, 상부사관학교 육사 같은 경우는요, 입학기수로 따지는 걸까요? 졸업기수로 따지죠. 우리 보통 학교에서는 졸업기수로 따지죠. 매트의 졸업생이라고 그러죠. 근데 육사애들은요, 입학기수로 따집니다. 왜냐면 입학했다가도 퇴교당한 애들이 많아요. 입학했다는 그 자체로 걔들은 상류의식을 가져요. 육사에 입학했다는 그 자체로 상류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걔들은 퇴교당해도 입학동기로 만난다니까? 입학동기로 만나요. 이게 내 집단, 끼리끼리 집단이잖아, 끼리끼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셋 중에 가장 유력한 게 썸너의 주장이라고. 그래서 우리 학교, 그러니까 우리가 학연, 지연, 혈연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됐죠? 이 정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건 이 정도? 이 정도? 중거 집단 정도? 늘 게 없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그래서 칠판을 또 저는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우고 다시 해야 돼. 여러분은 나름 알아서 메모하세요. 저는 칠판이 좁으니까 이제 이거 지우고 그 다음 단계로 갈게요. 사회 집단 중에서요,
전문화된 사회 집단이 있고요. 조직화된 사회 집단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불러요. 요게 출제가 잘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 집단 중에서도 특히 전문화된 집단이 있어요. 의사 집단 전문화돼 있죠. 화가 집단 전문화돼 있죠. 노동 집단도 전문화돼 있잖아요. 이걸 사회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 사회 조직은요 크게 이렇게 나눠져요. 첫째,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쓸 것 좀 있습니다. 요 빈칸을 좀 넣어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사회 집단 중에 전문화되고 조직화된 사회 조직은 그 목적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이 바로 공식 조직이에요. 이를테면 학교, 병원, 군대, 정부 이런 것도 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이잖아요. 근데 이게 특정 목적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삭막해요. 비인간화, 인간 소외가 심하다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됩니다. 이걸 전제로 합니다. 공식 조직 안에서 신문에서 내라는 말을 표현해요. 공식 조직 내, 그러니까 회사 내, 병원 내, 학교 내, 그 안에서 끼리끼리 뭉쳐요. 끼리끼리. 그래서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끼리끼리 축구 동호회를 만들고,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 끼리끼리 등산. 어제 제 친구한테 카톡이 왔는데 사진을 하나 보냈어요. 멋진 그림이더라고. 근데 그 안에 뭐라고 써있냐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구석에만 있다 보니까 할 일이 없어서 뭐라고 쓰더라. 그 뜨개질하는 게 십자수? 요걸 얘가 집에서 이 십자수 해가지고 멋진 그림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사진으로 보냈더라고요. 이제부터 이제 나이 먹었더니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 집에서 할 일 없어서 십자수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십자수 하는 애들은 또 십자수끼리 모일 거 아니에요. 응? 회사 내에서, 또는 대학 내에서, 학교 내에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식 조직 내에서 비공식 조직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정 목적이 아니라 친목 등을 위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세 글자로 줄이면 자발적으로, 이 말이죠. 따라서 이 비공식 조직은 100% 뭐다? 자발적 결사체예요. 자연 발생적이잖아요. 자발적 결사체예요. 그럼 이제 대답해 보세요. 자발적 결사체는 전부 비공식 조직이다. 이러면 땡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시험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발적 결사체는 이렇게 또 구분이 돼요.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발적 결사체는요, 일부는 비공식 조직일 수도 있고, 또 일부는 공식 조직일 수도 있고, 또 일부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발적 결사체는 세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얼굴이 세 개야. 얼굴 세 개.
화장하지 않은 얼굴이 있어요. 순수한 얼굴. 순수한 자발적 결사체겠어요. 동네 조기 축구회 같은 거. 동네 개모임 같은 거. 그냥 동네에서 끼리끼리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거 순수한 목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공식도 아니고 비공식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공식 조직 내에서 존재한다는 자발적 결사체면서 공식 조직이 되겠죠. 근데 이를테면 친목단체. 친목단체. 이 친목단체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각종 동호회가 있죠. 근데 이 동호회가 회사 내에 있다면 어떻게 돼요? 회사 내 동호회 되니까 비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가 되겠죠. 그러죠? 그 다음에 종친회 있죠. 종친회. 김해김씨 종친회. 이거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동창회, 동문회, 팬클럽, 인기 연예인 팬클럽 있잖아요. 이것도 친목단체에 해당되죠. 또 뭐가 있을까요? 동창회, 종친회, 향후회도 있죠. 향후회.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 종친회도요. 종친회도 그 언젠가 이제 친구네 집 순창에 친구네 집 갔더니 그 순창 가래 친구네 입구에 안동권시 마을 이렇게 적혀있던가? 하여튼 안동권시 집장촌이에요. 집성촌이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요. 몇 가구 되지도 않는데 옆집이 뭐 4촌, 뭐 뒷집이 6촌, 뭐 옆집이 7촌 이거야. 안동권시만 모여 살더라고. 언젠가 또 우리 선배 만나가지고 선배네 집에 갔는데 남원군 수지면인가? 남원군 수지면. 갔더니 어사 박문수 시비가 공적비가 큰 거 있더라고요. 그게 수지 박씨 집성촌인데 그 수지 박씨의 효시가 박문수, 어사 박문수더라고요. 그 남원 수지 사람이더라고. 그러니까 거기는 전부 박씨만 살아. 집성촌이야. 지금도 이게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냥 그 마을에서 이루어진 집성촌이라면 이거 순수한 자발적 결사체죠. 근데 이게 서울대학교 내에 안동권시 모임이 있다면 서울대학교 내 안동권시니까 비공식 조직이죠. 아니면 전국 단위의 안동권시 종친의 모임을 법인화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공식 조직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 친목단체는 세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자발적 결사체 중에 친목단체는 세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세 개의 얼굴이에요. 그런데 얘들은 어때요? 얘들은 100% 공식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전부 두 얼굴이에요. 자발적 결사체에 비해서 공식 조직이라고. 자, 그러면 이익집단 뭐예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노동조합. 여러분 여기 조심해야 돼. 삼성전자 내 노동조합 하면 비공식 조직이야, 공식 조직이야? 공식 조직이야? 이게 2020년 국가직에서 출제된 거잖아. 회사 내 총무과. 이 내자 들어간다고 전부 비공식이라면 큰일 납니다. 회사 내 총무과. 공식 조직이에요. 회사 내 노동조합. 공식 조직이에요. 회사 내 향후회. 이때는 비공식 조직이지. 이해됐어요? 아직 안 된 것 같아. 다시. 회사 내의 조직은 전부 공식 조직이라니까요. 회사 내 마케팅부 공식 조직. 회사 내 회계과 공식 조직이에요. 회사 내 노동조합도 공식 조직이라고. 그런데 회사 내 김씨 종친회, 회사 내 산악회 이런 건 비공식 조직이란 말이에요. 이래요? 노동조합, 의사회, 약사회, 변호사회, 학원연합회 굉장히 많아요.
새신사, 요즘 새신사, 때밀이, 새신사,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학원연합회 회장으로 있는 분의 학원에서 강의한 적이 있어요.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이분이 이제 학원연합회 회장이기 때문에 선거철만 되면 각 정당에서 초대를 해요.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그럼 이 직능단체라고 해가지고 이 이익단체들을 전부 모아놓은 또 직능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선거철만 되면 각 정당에서 초대를 한다니까, 표 얻으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원연합회 회장님하고 회원으로 해서 한번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 강남에 센트럴시티라는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메리어트 호텔이라고 있어요. 그 메리어트 호텔의 7층 전체가 무슨 룸인데, 크리스탈 룸인가? 굉장히 넓어요. 한 1000명 들어가요. 거기는 일부 행사를 하는데 KBS 아나운서가 사회를 보고 가수들 나와서 노래 부르고 성악가 나와서 노래 부르는데, 나 가수도 노래를 별로 흥미 없었는데, 성악가 임우민이라는 분 요즘 찾아나오는데, 옛날에 열린음악회에서 찾아나오는데, 야, 이 사람 진짜 소리 잘하는데, 그 혼자서 1000명을 압도를 해버려요. 성악 테너인데, 테너. 이제 일부 행사 끝나고 나니까 이제 각 이익집단, 이게 이제 소개를 하는 거야. 근데 이런 사람들은 안 와요. 이런 사람은 안 오고 조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 학원연합회도 오고, 이미용연합회, 식당연합회, 요식업연합회. 내 앞자리에 막 살벌하게 생긴 사람들이 같이 있더라고요. 막 화장도 진하게 하고, 눈썹, 속눈썹까지 진하게. 근데 남자. 여기 명패를 봤더니 전국 무속인 연합회더라고. 무속인들이니까 막 눈빛도 이상하더라고. 또 옆에 보니까 어선 연합회도 있대. 어선 하는 사람들, 어선 연합회. 그러니까 소개를 하면 카메라가 찍어가지고 대형 화면에 이렇게 떠요. 그러면 인사하고 앉으면 되는데, 그때 웃음이 터지는데, 나도 안 웃으려고 했는데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소개를 하는데 어떤 소개가 있었냐면, 한쪽 구석인데 사단법인 전국 이쑤시개협회 회장단을 소개합니다 하는 거야. 이거 생소잖아요. 이쑤시개협회. 이게 있다니까. 그 이쑤시개협회 그 회장님하고 회원들이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데 또 한 번 웃음이 터진 거야. 전부 이쑤시개처럼 생긴 거야. 바짝 말라가지고. 그러니까 폭소가 안 터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나운서도 멘트를 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내는데, 들어보셨어요? 사단법인 전국 물수건 협회가 있더라고요. 물수건만 이렇게 판매하는 데인가 봐. 이게 다 이익집단이라고요, 이익집단. 자기의 직업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들이라고. 이게 전부 무슨 집단이다? 공직집단, 공직주의. 하나 쓸게요. 하나만 써볼게. 물수건 협회도 있었어요. 나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거라니까, 이게. 이쑤시개 협회, 물수건 협회, 무속인 협회. 무섭더라고, 무속인 협회. 그 다음에 이제 시민단체, 많죠? 이거 환경연합, 소비자연맹, 등등. 이거 전부 공식 조직이에요. 전부 공식, 100% 공식 조직이에요. 그래서 수능 기출문제로 나와 있는 다이아그램 하나 소개할게요. 다음 그림은 사회 집단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A, B, C, D. 단 A, B, C는 이익사회다. 이익사회가 아니라 A, B, C는 사회 조직이다. 이렇게 답답. 그럼 보세요. 사회 집단 중에 테니스는 결합의지에 따라서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를 구분했죠. 그러면 사회 조직은 공동사회예요, 이익사회예요? 사회 조직은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선택 의지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조직은 100% 이익사회라고. 그러면 사회조직이 아니면 그럼 그건 뭐야? 공동사회겠지. 그럼 보세요. A, B, C는 사회조직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 B, C는 공동사회다 이 말이고, 그러면 D는 그럼 무슨 얘기야? D는 아니, 사회조직이 이익사회. 사회조직이 이익사회니까 D는 공동사회거든요. 그래서 선지에 뭐라고 나오냐면 D에 해당하는 사회 집단에는 가족이 있다. OX. 맞잖아. A, B, C가 사회조직이라고 했대요. 그러면 사회조직 중에 새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 빨리 찾아봐. 어느 게, 이거 하나 빠졌다. 어느 게 새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표시를 잘못해놨구나. 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어느 게 새 얼굴이에요? B가 새 얼굴이잖아. B면서 A도 있고, B면서 C도 있고, A도 아니고 C도 아니면 B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A, B, C, D. D는 공동사회, A, B, C는 사회조직이라고 했으니까 이익사회. 이 중에 얼굴이 3개인 것은 B밖에 없어요. B가 자발적 결사체. 그러면 C는 뭐야? C는 전부 B 안에 있잖아. 비공식 조직은 전부 자발적 결사체잖아요. 그러니까 C는 비공식 조직. 그럼 A는 뭐야? A가 바로 이제 공식 조직이겠지.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다가 C, D, E라고 했다면 E에 해당되는 건 뭐야? 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니까 이겠지. 요게 E가 되겠지. 이해됐어요? 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 경 예를 들면 이익집단과 요걸 알고 있으면 시험 문제 푸는데 유리합니다. 자, 다시. 비공식 조직은 언제 존재한다? 뭘 전제로 존재한다? 공식 조직이 있어야만 존재합니다. 공식 조직 없는 비공식 조직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얘가 있어야 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더 들어가면 머리 아파질 테니까 문제풀이 할 때 할게요. 지금 한꺼번에 다 얘기하면 또 머리 아플 것 같으니까. 자, 이제 이 3가지 이제 구분이 됐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걸 좀 지우고요. 공식 조직의 유형으로 들어갈게요. 공식 조직의 유형, 종류. 저희 공식 조직은 또 다음과 같이 나눠집니다. 산업사회에서의 공식 조직은요, 산업사회는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으로 기계화가 이루어지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보니까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청바지를 똑같은 종업원이 미싱일해서 대량으로 만들어낸다고. 그러니까 개성이 있어요, 없어요? 개성이 없어. 소품종 대량 생산. 그래서 이런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 하에서, 이 대량 생산 체제 하에서 뭐가 등장하냐면 대규모 조직이 등장하게 되고,
이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회 조직으로서 이 공식 조직이 등장합니다. 이 공식 조직을 원어로는 뮤로크러시라고 불러요. 뮤로크러시. 뮤로크러시란 말이냐면 뮤로, 책상 이런 뜻이에요. 크러시, 지배.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모든 걸 지배하고 통제하는 거야. 뮤로크러시.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관료제라고 번역을 해요. 관료제. 이게 오늘날 공무원 집단이 대표적인 관료제죠. 모든 걸 책상에 앉아서 통제하고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관료제의 특징이 우리 책에 쭉 나와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그 중에 이 관료제의 특징 중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책에 어디쯤 있나 모르겠다. 여기 있다. 66쪽에 있네요. 66쪽에 잠깐 볼게요. 관료제의 순기능 문제점. 이건 장단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66페이지. 관료제의 특징과 장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순기능, 그 다음에 문제점 나와 있죠? 문제점이 이제 단점인데, 그 문제점 중에 인간소의 목적 전치, 창의성 저해, 무사 안일주의. 느껴지죠? 이 중에 목적 전치 현상을 한번 볼게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에 집착하여 본래의 목적을 소홀히 함. 이게 목적 전치 현상입니다. 예를 들을게요. 출제, 기출문제 예를 들면, 이를테면, 대학병원, 대규모 조직이죠.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대학병원에서 어떤 일정한 규칙과 절차를 만들어 놨죠. 근데 그 규칙과 절차를 지키다 보니까 오히려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다가 환자가 응급처치를 못 받아가지고 생명에 위협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언젠가 뉴스를 자동차 운전하면서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그 뉴스 내용이 이거였어요. 저기 김포대교에서 봄을 맞이해가지고 페인트 작업을 인부들이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이 페인트공들이 그 김포대교 난간을 이렇게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 좀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페인트 칠하면서 옮기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김포대교니까 그 서해바다에 가깝거든. 그러니까 이게 조수 간만에 차가 커서 물살도 세요. 그러니까 마침 그 옆에서 저 작업하던 젊은 사람이 그걸 보고 바로 휴대전화 꺼내가지고 119에다 신고를 했다고. 이제 119가 이제 신고를 받고 사이런스를 왔는데 그 김포대교 그쪽은요, 그 양쪽 한간변에 모두 철조망으로 막아놓고 그 김포 해병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초소가 있어요. 왜냐면 간첩 출몰 지역이라고 해서 간첩이 그렇게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문을 한 거야. 119 구조대가 왔는데 검문을 하는 거야. 폭발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닌지. 검문을 하고 나서 가봤더니 이미 이 민물에 그 조수에 떠날가 버린 거예요.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뒤에 나중에 시신 찾았다고 하더라고. 이게 뭐예요?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거죠.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일정한 절차를 만들어 놨죠. 그 매뉴얼을 만들어 놨다고. 그 매뉴얼을 따르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버린 거야. 이게 목적 전천상이에요. 영국에서는요, 실무자가 그 실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이제 상관에게 도장 맡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결제가 떨어져야 이제 집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실무자가 어떤 기획안을 짜가지고 이제 그 바로 입부서로 갈 때에 반드시 빨간색 테이프로 묶어서 보도록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빨간색 테이프로 묶었다는 얘기는 일단 여기에서는 통과됐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실무자에게서는 통과됐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결제해 주십시오라는 뜻이래요. 근데 빨간색 테이프가 없는 거야. 그럼 노란색 테이프로 묶으면 안 받아준대요. 하얀색 테이프로 묶어도 안 받아준대요. 그래서 이런 목적 전천상을 영국식으로 표현하면 이걸
레드 테이프 현상이라고 불러요. 우리 책의 67페이지 관료제의 역기능 중에 레드 테이프 보이나요? 붉은색 노끈 이런 뜻이에요. 붉은색 끈으로, 붉은색 테이프로 묶어야만이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형식적이냐고요. 빨간색 테이프가 없으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네, 그런 정도 내용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료제가 산업사에서는 이게 효율적이었는데 이게 정보사회로 가면 이게 어떻게 바뀌죠? 소품종이 아니라 다양한 품종을 조금씩 만들잖아요.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라고. 그러니까 청바지도 예전에는 똑같은 공장에서 나오면 사이즈만 다를 뿐이지 뭐 색깔이나 디자인이나 다 똑같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죠. 색깔도 약간 변색된 것도 있고 뭐 무릎팍 찢어진 것도 있고 뭐 밑단이 막 터진 것도 있고 여러 개 나오더라고. 어떤 청바지 엉덩이가 다 터진 것도 있대. 그러니까 다양한 품종을 조금씩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개성시대라고. 그래서 예전에 중국집에서는요, 1등 조리사가 주방장이 뭐였냐면, 밀가루 한 포대 가지고 몇 그릇 짜장면 만들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걸 쳐가지고, 손으로 쳐가지고 간들게 균일하게 만들어야 짜장면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이를테면, 5kg 가지고, 5kg 밀가루 가지고, 10kg 밀가루 가지고, 짜장면 100그릇을 만든다. 그러면 1등 주방장. 90그릇 만들었다. 2등 주방장. 80그릇 만들었다. 3등 주방장. 70그릇 만들어, 이건 시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테크닉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산업시대에서는요, 이 산업시대에서는 숙련공이 대우를 받는다고. 그런데요, 오늘날에는요, 이거 손으로 안 뽑아. 기계로 뽑아도 얼마든지 가늘고 쫄깃쫄깃하고 균일하게 뽑거든요. 그래서 이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에서는요, 몇 그릇 만드느냐, 이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소비자들의 기호, 입맛에 맞는 짜장면 소스를 만드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어디에요? 여기 롯데호텔로 기억이 되는데, 언젠가 일간지 신문에 크게 났어요. 롯데호텔 중식당 주방장이 짜장면 소스를 각국의 고유 음식 맛을 내는 소스를 200개를 만들었어요. 이거 특허를 받아버렸어. 그래서 영국에서 왔다. 그럼 영국에서도 잉글랜드 지역에서 왔느냐,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왔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고유 스프를 만들어서 그걸로 짜장면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고향 맛하고 비슷하니까 손님들이 입소문 타고, 야, 한국에 가면 우리 고향 맛 나는 짜장면, 이거 기가 막혀 맛있어. 입소문 타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신라호텔에서 그 주방장에게 콜을 불러요. 야, 따블로 줄게, 와. 이랬다. 그러니까 이 주방장이 롯데호텔 사장님한테, 야, 따블로 준다는데요? 그래? 따따블에 상무이사 대우 기사 제공할게. 가지고 연봉이 3억. 근데 신문에 났어요. 상무이사 대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숙련공이 대우받는 게 아니에요. 아이디어맨이 대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사에서는요, 다양한 소비자 입맛에 또는 다양한 소비자들의 그 기호에 맞게 옷이건 음식이건 자동차건 이게 이 싸움이라고. 이게 아이디어 싸움이라고. 그래서 이제는 숙련공이 아니라 골드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골드맨, 그러니까 머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대머리가 아니고 창의적인 사람. 그러니까 아이디어맨. 그러니까 숙련공이 대우받는 시대는 이제 갔어요. 이제는 숙련공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잘 짜놔야 돼요. 똑같은 음식을 만들더라도 소비자 입맛에, 다양한 소비자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게 바로 정보사회라고. 그래서 이 정보사회는 관료제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관료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죠. 탈관료제. 그 탈관료제는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팀제. 팀장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들이 팀장을 하는 것이니까. 나머지는 우리 교재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피터 원리나 파킨슨의 법칙, 뭐 과두제의 법칙이 아주 시험 문제는 나온 적은 없는데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탈관료제도 한번 읽어보세요. 탈관료제. 오늘날 정부사에서는 이제 관료제에서 벗어납니다. 어떤 내용들인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 책에 자 이제 사회조직 이걸로 끝. 그래서 지금 사회집단에서 사회조직까지 끝났어요. 그럼 이제 이거 지우고 이제 여기로부터 갈 거예요.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아주 계속 가요. 계속 가고 또 이런 식으로 밑으로 쭉 정리가 됩니다. 일단 하나 끝났네요.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이어서 할게요.